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함께하고 계시고요.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님과 시장 전략 짜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는 건가 싶었어서 우선 네. 대표님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금요일에 그래도 나스닥 조금 고개를 들어주긴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그 몇 주간은 다우존스가 분위기가 괜찮았잖아요. 그쵸. 괜찮고 나니까 이제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가 좀 나왔고요. 뭐 나스닥이나 S&P 500은 뭐 올랐다고 하기도 그렇고 떨어졌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강보합권에 머물렀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잘 아시겠지만 보통 나스닥에서 M7 기업들 위주로 좀 움직이면 지수가 저렇게 마감하지는 않잖아요. 더 그쵸. 강하게 마감을 하는데 일단 현재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가 4분기라는 거를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4분기 보통 보면 되면은 최근에 이제 월가에서는 또 그렇게 좀 심하대요. 그러니까 올해 이 수익이나 아니면 올해 이 성과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어때 보통 펀드 매니저들은 이제 반기나 연간 기준으로 보통 평가를 많이 하는데 이게 12월 말 기준으로 보통 이제 AUM이라고 이제 내가 가진 자산에다가 수익 더한 거 전체 투자 자금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평가받을 시기가 슬슬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어느 정도 수익을 냈으면은 이제 실현을 하면서 좀 이제 챙겨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어쨌든 이제 4분기는 이제 이런 흐름 나오더라도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필이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치 우리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것도 제가 그랬잖아요. 10월 달 하면 안 됐었다고. 맞아요. 네, 10월 달 하면 안 됐었어요. 네, 10월 달 하면 안 됐죠. 12월 하기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좀 났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뭐 그건 뒤에서 우리가 자세히 좀 풀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난주에 나왔었던 거는 이제 매수 더하기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좀 출회되면서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뭐 크게 여러분들이 염려하실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AI 뭐 거품에 대한 내용도 뭐 잠시 후에 얘기하긴 하겠지만 거의 일주일에도 두세 번씩 나와요. 하루는 거품이라고 했다가 하루는 기대라고 했다가 또 하루는 더 거품을 했다가 이런 게 맞아요. 나오기 네. 때문에 지금은 다들 뭔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뭐 이런 하루하루 움직임을 너무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해보면 좋을 텐데 그 말씀해주신 키워드들이 정말 사실 저희가 대표님 모시면서도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또 AI 거품에 하나 더 달라붙은 게 지금 마이클 버리가 쏘아올린 AI 칩 감가상각. 네. 이거 좀 사용 연한을 부풀려서 이익도 부풀린 거 아니냐 이런 네. 논란을 쏘아올렸던데 이 이야기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마이클 버리가 숏했죠? 그렇죠? 본인이 숏하고 본인이 그런 얘기하면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게다가 또 숏하는 걸 넘어가지고 본인 회사를 청산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처음에 네. 사실 마이클 버리라는 분을 예전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왔었던 거는 2008년도 금융 위기를 뭐 예측했다. 그러면서 이제 영화에 나온 주인공으로 되게 각광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리면요. 2008년도 금융 위기에 월가에서 실제로 그걸 예측한 사람 많습니다. 그게 팩트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각광받지 못하거든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쵸, 근데 그쵸. 마이클 버리는 영화가 나와주면서 본인이 좀 핫 이슈가 돼가지고 올라온 사람이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마이클 버리 의견이 뭐 어땠다 저땠다 이렇게 묘욕에 나올 때마다 저는 왜 이런 얘기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캐시 우드 같은 분들 얘기는 무시하거든요. 그 JP 모건 제이미 다이먼 회장 같은 분들 의견은 무시해요. 저는 이제 어떻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마이클 버리가 뭐 숏을 했건 뭐 어쨌건 뭐 상관없어요. 본인이 이제 어쨌든 자기 어떤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 이제 전략을 취한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마치 뭐 마이클 버리가 월가를 대변하는 것 마냥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이런 분들 되게 많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를 실제로 이제 굉장히 크게 베팅했던 분들도 꽤 많은 게 사실 팩트인데 나서지 않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영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숏이라고 한 거를 뭐 잘 했겠죠. 그리고 이제 뭐 팔란티어 숏을 제일 많이 했는데 사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무래도 AI 중에 제일 월가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컨셉 잡기 어려운 기업입니다. 해석하기 어렵죠. 이 기업 뭐 하는 기업인지 아무도 설명 못 하잖아요. 그쵸, 쉽지 않죠. 방산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니고 삼성전자는 수요를 위해서 팔란티어한테 부탁한대. 근데 또 뭐 전쟁을 위해서 팔란티어가 또 미리 알고 있대. 모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시차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 산업이 나오게 되면은 그 회사를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툴이 나와야 되는데 예전 거 기준으로 갖다 맞춰버리니까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 평가가 안 되는 거죠. 시선이 따라가지 못하죠.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아마존은 아직도 이제 소비재 기업이어야 되죠.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제프 베이조스가 성공했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시대의 변화가 바뀌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시기라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뭐 이런 거는 너무 마음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마이클 버리 의견 사실 저는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너무 크게 볼 필요는 없다. 자, 그런데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이번 주에 이제 또 엔비디아의 실적 네. 발표가 대기하고 있어서 사실 뭐 실적 자체는 항상 또 투자자들 눈높이는 높았잖아요. 좀 어떤 걸 관전 포인트로 가져가야 될까요?
그게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될 때마다 여러분들 수치를 보세요. 숫자를 보세요. 그러니까 대입에서 보통 이제 분기별 혹은 이제 연간 네. 기준으로 성장률이 10% 20%만 돼도 그거 되게 대단한 거거든요. 엄청나죠.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제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항상 맞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이게 기대치가 너무 높은 기업이 기대치를 미쳐주지 못한다고 했을 때 주가가 밀리는데 오히려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정신을 차립니다. 기대치보다 낮지만 그래도 숫자가 잘 나왔네. 이거 유지가 되고 있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칩은 이제 그동안 사실 칩 하나 팔아가지고 이 남는 마진율이 너무 높았잖아요. 과하게 높았어요, 솔직히. 과하게 마진율은 높았다. 좀 하향 조정돼야 네.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뭐 엔비디아의 어떤 성장세가 둔화가 되었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여전히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는 높고요. 문제는 이제 엔비디아 칩을 생산해주는 회사가 없죠. TSMC한테 거의 온리 원 TSMC잖아요. 근데 거기에 최근에 삼성전자가 들어가면서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다른 거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오히려 실제 나오는 수치를 보고 여러분들이 평가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고 나면은 제가 또 어떤 방송을 통해서든지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서 최근에 나온 컨센 기준으로 보면은 살짝 조금 기대가 과한 느낌도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좀 걱정이긴 한데 네. 일단 그것도 그때 봐서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성적표뿐만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시장에 지금 네. 기술주의 분위기 반전을 좀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네. 대표님 분석은 지금의 시장 분위기 자연스럽다라고 하면 확 매개가 되기는 좀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셧다운 이슈 끝나고 나면은 단기적으로 수급은 들어올 수 있는데 이거 길게 안 간다. 그리고 오히려 맞아요. 그때부터는 바로 이제 이 관심이 원래대로 돌아갈 거다. 원래대로가 뭐냐면은 지금 어닝 시즌이니까 그쵸. 어닝으로 딱 들어가서 네. 그날 발표되는 실적 기업들이 안 좋게 나오면 밀어버리고 잘 나오면 올라가고 그리고 기대감을 많이 가졌는데 실적 발표하고 그게 지나가면은 또 이제 이건 있고 그 다음에 집중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 시장에 너무 당연한 일반적인 상황이었어요. 지금 어닝 시즌이잖아요. 그날그날 발표된 기업들 실적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는 거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이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지금은 뭐 외부적인 이슈가 있어서 이런 것 같아 그런 것보다는 외부적인 이슈는 하나 있겠네요. 제가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 중립 네. 의견, 그죠? 그거는 잘못한 거죠.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근데 기업에 대한 잘못보다는 지금은 이제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나오신 김에 12월 금리 인하 관련해서 그냥 바로 좀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패드워치도 이제 좀 뒤집혔더라고요. 네. 금리 인하 확률 45.8%로 보고 있고 닐 카시카리 총재는 난 10월에 반대했었다. 네. 그 얘기도 정말 대표님 말씀과 딱 닮아 있는데 지금 훨씬 호키시한 분위기가 많이 지배적인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근데 허키시한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10월 달 하면 안 됐었어요. 왜냐면 10월 달, 11월 달 두 번 정도 보고 나서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11월 달에 이제 FOMC가 없기 때문에 10월 달 하고 나서 분명히 그 두 달간 사이에. 기간 동안에 연준 위원들 엄청 얘기할 건데 그때 지표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분명히 이제 정말 분석을 제대로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욕 나올 뻔했네요. 분석을 제대로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12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 못 할 거다.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참. 10월 달에 인하고 나서 네. 시장은 12월 달에 관심 가지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블랙아웃 기간 끝나면서 이제 쏟아내듯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오늘 밤에 또 존 윌리엄스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라고 하면은 12월 달에 하면은 진짜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10월 하지 말고 진짜 상황이 안 좋으면 11월에 긴급 회의를 열어서 하고 안 되면 12월 달에 진행을 한 다음에 12월, 1월 두 번 연속 가자. 이게 제일 안정적이다. 연말까지 맞아요. 여러 차례 끊기에는. 강조해 주셨죠. 근데 이제 10월 달에 했죠. 이제 일은 벌어졌고 11월은 넘어가면서 온갖 불안감이 다 나오면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더 수급이 강하게 확신을 못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된 김에 12월 그냥 넘어가고요. 1월 달에 그냥 하는 걸로. 그리고 만 상황 안 좋으면 1월 달에 50bp 가는 걸로. 그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되게 뭔가 상황이 예쁘진 않았죠. 사실은 좀 안타깝긴 해요. 그건.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지표도 밀린 지표 지금 9월 고용 보고서부터 이번 주에 맞이하게 될 텐데 맞아요. 혹시 네. 그 부분도 조금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요. 셧다운 때문에 다 밀렸죠. 뭐 이번 주에도 발표가 당연히 고용 관련 내용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고용이 또 잘 나왔다라고 하면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이제 더 떨어지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시장이 뭐지 이러면서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또 데미지 더 맞는 거고 금리 인하 기대로 했었던 그런 쪽은 다
데미지 얻어맞는 거고. 근데 오히려 이거를 되게 좋은 핑계를 또 월가에선 두기도 해요. 야, 차익 실현이다. 포트폴리오 바꾸자. 우리 올해 수익 많이 냈잖아. 지금 바꿀 수 있는 기회야. 물량 쏟아져 나오네. 받아먹어야지 이런 느낌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좀 발상을 전환해가지고 엎어진 물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11월 달에 너무 급하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네. 대로 눌릴 때 이제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12월에 한다고? 그러면은 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12월 달 금리 인하 얘기를 예를 들어 하게 되면은 12월 달에 시장이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안 할 것 같았는데 하니까 시장은 기대 안 하고 있다가 이러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하네 이러면서. 문제는 내년 그쵸? 초에 얻어맞을 거예요. 후유증이 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내년에 또 이제 중간 선거 모드 들어가고 하면은 또 맞아요. 선거 이슈 들어가고 뭐 하고 하면은 그래서 또 파월 의장 4월에 그만두잖아요. 새로운 연준 의장이 나와서 어떻게 또 시장과 소통을 하는 인사일지 또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것이고 정말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깝지만 일단 기다려봐야죠.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수습을 언제 해주느냐가 네. 좀 중요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앞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게 헬스케어 섹터더라고요. 미증시에는 지금 2021년 이후에 최대 규모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실 이 21년도면은 팬데믹이 절정이고 거의 막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인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이 그러면은 그만큼 헬스케어의 주목도가 높아지는 시점인가? 좀 저는 놀라운 데이터기는 하더라고요. 일단 헬스케어나 바이오 제약 쪽은 어쨌든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이제 금리 인하기에는 원래 기본적으로 네. 이제 딱 그쵸? 이론적으로 가야 되는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코로나 때 사실은 올라가지 말았어야 되는 종목들도 많이 올라갔죠. 기업들도 와 코로나다 하면서 막 같은 관련 워낙 유동성이 불붙으니까. 다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그게 올라가지 말아야 될 시기에 수급이 들어가서 올라갈 기업들이 괜한 시기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게 수년 동안 눌리면서 힘들었었던 거죠. 그랬죠, 네. 근데 최근에는 조금 이제 이게 흐름이 다르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첫 번째 금리 인하 기회가 맞아요. 이번 중립으로 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이지 올라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제약주도 그렇고 저는 바이오 헬스케어 뭐 제약 다 같이 좀 생각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약가 인하에 대해서 좀 베팅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각 기업들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일단 약값 인하 우리 괜찮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업들도 꽤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 게다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값 인하에 대해서 이제 그 시밀러를 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이제 수급이 한번 돌아가는 그런 순환매 차원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닥도 헬스케어 바이오 제약 올라가니까 맞아요, 네. 코스닥 강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순환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타이밍이 잘 맞아서 움직여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게다가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좋은 소식도 많잖아요. 기술 이전 이런 소식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좀 잘 물려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관심을 이제는 가지셔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 이게 4년 만에 들어온 수급이라고 하지만 이 수급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 충분히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간에 중소형 기업들,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기업들 관심을 계속 이어가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또 국내 증시 개장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금요일장에 대한 부분을 좀 점검을 해볼게요. 사실 외국인도 여기에 기관까지도 매도 폭탄을 좀 내놓은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지수도 좀 크게 밀렸었는데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국내 증시는 조금 투자 전략을 조정을 해야 되나? 이런 시선도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또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세금 관련 얘기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나오면 우리나라 증시 끝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경고해 주셨죠. 4,000포인트 넘었는데 벌써 얘기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얘기는 접으십시오. 아니에요. 이게 뭔가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코스피 지수 4,000포인트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주변에 개인 투자자들 아무나 자꾸 물어보십시오. 수익 나는 사람들이요. 10명 중에 2~3명도 안 돼요. 지금은. 손실난 게 이제 커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발 세금 같은 거 운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그거 말고는 미국에서 이제 이런 환율이나 아니면 네. 미국에 이제 우리가 200억 달러 줘야 되는 그런 정도만 부담스럽지 나머지는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투자 의견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역시나 국내 증시도 지금 전략을 많이 조정할 네. 그런 시기는 아니다. 저희가 자연스럽게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예상 체결 지수에서도 일부 지수가 반등하면서 이 금요일장의 하락폭을 되돌리는 흐름을 좀 확인할 수 있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장 전략 간략하게만 저희 들어보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네, 일단 뭐 별다르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뽀모 느끼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11월 정도는 그냥 내가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도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고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은 차익 실현을 하셔가지고 이제 다른 업종으로 좀 돌리기에 되게 좋은 시점이 오히려 좀 좋은 기회가 11월 달에 될 것 같으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시장 전략까지 함께 좀 세워봤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도 뵙죠? 네. 네, 내일도 그럼 시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일단.